자,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약간 위험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지, 제가 지적한 그 상품의 유형이 모두가 100% 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저런 상품의 유형이, 상대적으로 리스크 레벨, 위험 수준이 높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6가지 정도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토지 많이 보유도 하고 계시고 투자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왜 제가 상대적으로 리스크 레벨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첫 번째 이렇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토지 중에 대부분이 우리 도시 사람들이 취득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에 살면서 제촌 자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지 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농지가 아닌 임야나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은 임야는 좀 우리가 면적이 좀 크죠. 크다 보니까 소액 투자가 안 되고 큰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공유지분 형태로 이게 투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유지분 투자를 아시는 분끼리 같이 모여서 투자를 한다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리스크 레벨이 낮을 겁니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공동 투자하는 그런 지분 투자 형태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행하는 과정상에서 기획부동산이라는 회사의 어떤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즉 기획부동산 입장에서는요, 단위 면적당 낮은 가격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분필을 하지 않고 공유지분 형태로 처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토지가 전반적으로 다 위험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임야라든지 이런 공유지분 투자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그런 유형은 상당히 리스크 레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첫 번째는 단위 면적당 가격부터 높은 시세로 사기 때문에 나중에 차익 실현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안 팔리는 거, 즉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제가 첫 번째 리스크 레벨이 높은 유형으로서 제가 토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상가입니다. 자, 그럼 상가도 모든 상가가 다 리스크 레벨이 높은 게 아니고요. 상가 중에서도 이런 유형에 있는 상가는 상대적으로 리스크 레벨이 높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매시장 내에 있는 점포 상가입니다. 도매시장, 예를 들어서 동대문 도매시장 내에 있는 점포 상가. 물론 그 중에 효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효자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은 상품 중에 하나가 도매시장 내에 있는 점포 상가가 그렇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신도시 내의 상가입니다. 자, 물론 신도시 내의 상가 중에서도 효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신도시 내의 상가 투자가 초반에 고전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상권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위례 신도시나 마곡지구를 가도 아직도 상가가 공실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권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신도시에 있는 상가는 1층이 됐건 2층, 3층이 됐건 전반적으로 리스크 레벨이 확률적으로 높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따라서 그렇지만은 이런 신도시 내에 내가 상가를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상대적으로 대출을 적게 받고 자기 자본 비율을 좀 올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또한 자, 우리가 이제 과소면적 상가라는 게 있습니다. 과소면적 상가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층 같으면은 8평, 9평도 임대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층, 3층, 4층 같은 경우는 8평, 10평 임대하기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임대 놓기 어려우면은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업종에 제한이 있다 보면 공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옆칸, 뒷칸하고 같이 놔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소유자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임차권 공동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 요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과소면적 상가 이거는 이제 각 층별로 다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리스크 레벨이 높은 유형으로서는 상가를 지적을 해드렸는데 상가가 모두 다 리스크 레벨이 높은 건 아니고요. 이런 유형, 도매시장 점포, 신도시 내 상가, 과소면적 상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확률적으로 리스크 레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인데 물론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실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지금 많은 고통에 쌓여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크게 지역별로 도심에서 공급되는 케이스와 외곽에서 공급되는 케이스 둘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심이나 외곽이나 리스크 레벨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리스크 레벨이 높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원인은 다르죠. 자, 도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즉, 내 토지 안 팔겠다고 하는데 강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은 그때 가서 매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심에서는 토지 확보가 관건이라서 사업 기간에 장기간 소요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걸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스톱되거나 말 그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곽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같으면은 총량제 개념이 있습니다. 오염 총량제도 있지만요. 수도권 상수도 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량제 그런 검토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승인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입지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집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유형으로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상대적으로 리스크 레벨이 높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다면 좀 신중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요. 원룸형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원룸형 주거용 부동산. 자, 그러면 원룸형 주거용 부동산이 전부 다 리스크 레벨이 높은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이러이런 사항에 해당된다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레벨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수도권 내에 있는 신도시 내의 원룸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 그러냐? 기반 시설이 아직 부족하고 거기에 젊은 1인 가구가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신도시 내의 원룸의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계셨을 겁니다. 따라서 신도시 내에 있는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공실날 가능성이 많고 공실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대하는 임대 수익률 구조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외곽, 약간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의 외곽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노후가 되면 경쟁력이 급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자, 즉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후가 되면은 경쟁력이 급감을 하는 그런 현상. 그러면서 매도하기도 어려워지고 항금성도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형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도 신도시 내의 원룸 오피스텔과 외곽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입니다. 자,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사업성 자체가 저조하거나 주택 경기 흐름이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이게 사이클이 변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지연되다가 결국은 구역이 해제되는 사례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방의 구도심의 재생사업보다는 오히려 지방의 신규 택지 개발 지구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의 구도심 재생사업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방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나의 유망 투자 상품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관리 이탁형 부동산입니다. 관리 이탁형 부동산. 자, 우리가 관리 이탁형이라는 것은 소유주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제3자한테 관리를 이탁시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분양형 호텔입니다.
자, 요즘에 한때 좀 인기가 좀 있고 뭐 광고도 많이 나옵니다. 매스컴에. 어찌됐든 분양형 호텔은 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또 내가 팔고 싶을 때 제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확정 수익률이 잘 지켜지는 사례가 그렇게 우리가 보기가 드뭅니다. 따라서 이런 관리 위탁형 부동산 중에 분양형 호텔이 상대적으로 리스크 레벨이 높구나 하는 걸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기숙사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숙사형 오피스텔은 왜 리스크 레벨이 높느냐? 자,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지역에 어느 제조업체하고 뭐랄까요, 서로 협약을 맺어서 기숙사로 쓰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지만은 그 업체가 이전을 한다든지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은 또 인원수가 감소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분양형 호텔과 기숙사형 오피스텔 이런 관리 위탁형 부동산이 마지막으로 확률적으로 리스크 레벨이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6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100% 리스크 레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중에서 조목조목 지적한 그런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확률적으로 리스크 레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